정혜수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다. 오랜 세월 은행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하며 살았었고, 이제는 그 일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셔츠를 다려입는 습관이 남아있을 정도로 꼼꼼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야 되는 나이 60대. 그러나 어딜 놀러가려 해도 체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몸은 자꾸만 피곤을 호소했다. 최근 들어서 이유 없는 기침도 이어지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은 혜수는 연거푸 기침을 내뱉었다. 옆에서 밥을 푸던 아내 김선임이 손을 멈췄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해요? 밤에도 몇 번이나 깨던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별일 아니야. 혜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으론 답답했다. 기침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침실은 결혼 초부터 써온 가구와 물건들로 가득했다. 10년이 훌쩍 지난 매트리스는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누렇게 바랜 베개는 이제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선임은 늘 아껴 쓰자는 마음으로 이불과 베개를 세탁해왔지만 세월이 만든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방 한쪽엔 다이소에서 산 인공 방향제가 놓여 있었다. 달콤한 향이 났지만 혜수는 그 향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전 혜수는 습관처럼 동네 공원을 돌았다. 평소엔 2바퀴도 거뜬했지만 그날은 한 바퀴도 채 돌지 못하고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져 가슴이 들썩였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걱정스레 물었다. 정 선생, 어디 불편한 거 아니요? 숨소리가 고단하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죠. 혜수는 웃으며 넘겼지만 노인의 눈길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숨이 절로 흘러나왔다. 정말 나이 탓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녁 무렵 아들 정우와 며느리 윤지가 손주를 데리고 들렀다. 손주는 방 안을 뛰놀다 매트리스에 뛰어올랐다. 윤지가 웃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님, 이 매트리스 몇 년째 쓰셨어요? 이렇게 꺼지고 냄새 나는 건 처음 봐요. 혜수는 대꾸하지 못했다. 선임이 대신 말했다. 아직 멀쩡해.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거지. 이불만 자주 빨면 돼. 윤지는 못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혜수는 다시 기침에 시달렸다. 선임은 옆에서 안쓰럽게 바라봤다. 여보, 그냥 병원에 가봐요. 나이 탓만 하지 말고. 병원 가봤자 뭘 하겠어. 그냥 약이나 주겠지. 혜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지만 속으론 불안이 커져만 갔다. 그는 새벽녘에 잠에서 깼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다. 베개를 만지자 축축한 느낌이 손끝에 묻어났다. 오래된 땀과 먼지, 세월이 만든 흔적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흘렸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지? 혜수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괴롭히는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몸을 누이고 숨을 고르던 바로 이 침실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정혜수는 요즘 아침이 더 힘들었다. 밤새 여러 번 깼는데도 눈을 뜨면 여전히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빠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운동이라도 하며 몸을 풀었겠지만 이제는 집 안을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다. 선임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남편을 지켜봤다. 여보, 요즘은 기침도 기침이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내가 더 답답해.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혜수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대답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며느리 윤지는 얼마 전부터 더 자주 집에 들렀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시끌벅적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윤지의 눈은 늘 침실 쪽을 향했다. 그날도 윤지는 방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 베개 정말 몇 년 쓰셨어요? 냄새도 심하고 색깔도 너무 바랬어요. 아버님이 밤마다 기침하는 이유, 이런 거랑 관련 있을 수도 있어요. 김선임은 손사래를 쳤다. 아직 쓸만해. 세탁 자주 하고 햇볕에 말리면 돼. 새로 사려면 돈도 들어가잖아. 윤지는 속이 터지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건강이 먼저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 아니에요? 특히 아버님 연세에 이런 건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혜수는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모른 척 신문만 넘겼다. 사실 그는 윤지의 말이 맞다고 느꼈다. 베개에서 나는 묘한 곰팡이 냄새,
오래된 매트리스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 방향제의 강한 인공향 모두가 자신을 옥죄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말 꺼내기는 쉽지 않았다. 선임의 살림살이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혜수는 또다시 기침을 참지 못하고 소파에 몸을 기대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빠 손을 떨었다. 선임이 물을 건네며 말했다. 여보, 이렇게 자꾸 힘들면 정말 큰 병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 한번 가봐요. 혜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물만 들이켰다. 순간적인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 정말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저녁 아들 정호도 합류해 가족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정호는 아버지의 기침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요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침실 환경도 문제예요. 병원에서도 오래된 침구가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선임은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아직 멀쩡한데 뭘 그렇게 다 바꾸자고 그래. 이 나이에 몇 년 더 쓰면 어때?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아직 멀쩡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혜수는 고개를 숙였다. 가족의 대화가 자신을 향한 걱정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밤이 되자 다시 기침이 몰려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정말 저 오래된 베개와 매트리스, 그리고 저 방향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무심히 지나친 작은 것들이 자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무심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지난 세월 지켜온 자존심과 생활의 방식까지 흔들리게 될 것 같아 두려웠다. 정혜수는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 전날 밤 또다시 기침으로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잿빛이었고 걸음걸이마저 무거웠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한참을 들었다. 정 선생님, 폐는 특별히 큰 이상은 없지만 기침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나이도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환경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침구나 매트리스, 방향제 같은 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집에서 그런 걸 쓰시나요? 혜수는 순간 말이 막혔다. 머릿속에 누렇게 바랜 베개와 꺼진 매트리스, 방 안가득한 방향제 냄새가 떠올랐다. 집에 돌아온 그는 문을 열자마자 침실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낮은 햇살이 매트리스 얼룩을 비추고 있었고 베개에선 알 수 없는 눅눅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베개를 들어 햇빛에 비쳤다. 미세하게 날리는 먼지가 눈에 들어왔다. 손끝으로 눌러보니 푹 꺼졌다. 정말 이게 원인일까?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순간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었다. 자신이 무심히 지나친 물건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몸을 괴롭혀온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선임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여보, 의사가 오래된 침구가 문제일 수 있다고 하더군. 베개랑 매트리스, 그리고 방향제, 그게 원인일 수도 있대. 그러자 선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걸 몇 년을 썼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라니. 아직 멀쩡한 걸 왜 버려요? 그런데 난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 매일 밤 기침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피곤해. 여보, 그건 당신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물건 탓은 아니에요. 대화는 끝내 싸움으로 번졌다. 선임은 생활비 걱정 때문에 버티고 있었고 혜수는 자신의 몸이 점점 무너져간다는 불안에 흔들렸다. 며칠 후 윤지가 다시 찾아왔다. 혜수는 며느리에게 병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윤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버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베개는 2년마다, 매트리스는 7년마다 바꾸라고 하잖아요. 방향제도 문제 많다던데요. 제 친구도 방향제 때문에 아이가 천식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선임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사람들은 뭐든 새 걸로 바꾸고 싶어서 그래. 옛날엔 다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었어. 윤지는 답답한 얼굴로 반박했다. 어머니, 옛날이랑 지금이랑 환경이 다르잖아요. 공기 오염도 심하고 우리 몸도 약해졌잖아요. 혜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이미 갈등이 커져가고 있었다.
침실 속 오래된 물건들이 점점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매번 기침이 몰려올 때마다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심한 기침으로 잠에서 깼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가슴이 답답했다. 옆에서 선임이 물을 건네며 속삭였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지도 모르겠네. 혜수는 잔을 들며 힘겹게 웃었다. 우리가 무심히 넘긴 게 사실은 날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인정했다. 집이라는 안식처가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정혜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낮부터 이어진 두통이 가시질 않았고 저녁 식탁 앞에 앉아도 밥맛이 전혀 없었다. 김선임은 남편이 수저를 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밥도 못 먹고.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낮에 공원 한 바퀴 돌다 숨이 가빠서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말끝마다 기침이 섞였다. 선임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우리 내일 당장 병원 가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몰라. 혜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론 꺼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침은 심해졌다. 새벽 2시가 되자 혜수는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죄어오는 듯했고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켜쥐며 허우적거렸다. 헉헉. 옆에 있던 선임이 놀라 소리쳤다. 여보, 왜 그래요? 숨을 못 쉬어요? 선임은 급히 아들을 불렀다. 정호와 윤지는 허둥지둥 차를 몰고 와 아버지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다. 차 안은 정적 대신 혜수의 거친 호흡과 가족의 불안한 숨소리로 가득했다. 윤지는 뒷좌석에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제발.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서둘러 혜수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혜수는 겨우 의식을 붙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가족은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서성였다. 윤지는 눈물을 훔치며 선임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요. 오래된 베개랑 매트리스, 방향제 다 버려야 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된 게 절약 때문이라니 너무 안타까워요. 선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괜히 아끼겠다고 고집 부린 거지. 아직 쓸만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잠시 뒤 의사가 나와 가족에게 설명했다. 큰 병은 아니지만 호흡기 알레르기와 천식 증세가 겹쳐 일시적으로 호흡 곤란이 온 겁니다. 집안 환경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된 침구나 매트리스, 인공 방향제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새벽 혜수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얼굴이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서 있었다. 여보, 선임이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해요. 괜히 아끼겠다고 당신만 더 고생시켰네. 내일부터 다 바꿔요. 베개도 매트리스도 방향제도. 혜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는 그래야겠지. 우리가 무심히 넘긴 것들이 이렇게 큰 고통이 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집이라는 안식처가 오히려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 무심한 습관과 고집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혜수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산소 마스크를 썼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의 감각이 잊히지 않았다. 숨이 막히던 순간과 겨우 되살아났던 기억은 뼛속까지 각인되었다. 그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정우가 트럭을 몰고 집에 왔다. 윤지도 장갑을 끼고 따라왔다. 김선임은 눈시울이 부은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다 정리합시다.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오래된 베개부터 치웠다. 누렇게 변색되고 눌린 자국이 남아있는 베개를 손에 들자 혜수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 함께한 세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괴롭힌 범인이기도 했다. 이 베개에 기대 얼마나 잤던가. 그런데
이게 날 이렇게 만들 줄이야. 그는 아쉬움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베개를 내려놓았다. 매트리스는 더 처참했다. 꺼진 부분과 얼룩, 오래된 냄새가 한꺼번에 퍼졌다. 정우와 윤지가 힘을 합쳐 끌어내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참, 사람도 물건도 제때 보내줘야 하는데 난 괜히 고집만 부렸네. 선임이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방향제도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다. 달콤했던 향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윤지는 작은 병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님, 이건 천연 오일이에요. 몸에 해롭지 않고 향도 은은해요. 이제 이런 걸로 대신해요. 혜수는 향을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공적인 자극이 아닌 편안한 풀내음이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며칠 뒤 새로운 매트리스와 베개가 도착했다. 방 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혜수는 새 이불을 펴고 천천히 몸을 눕혔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깊은 숨이 쉬어졌다.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숨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저녁 무렵 가족이 모두 모여 식탁에 앉았다. 그동안 무겁던 분위기와 달리 웃음이 흘렀다. 정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이세요. 표정도 밝아졌고. 혜수는 수저를 들며 대답했다. 그래,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으니 밥맛도 돌아오는구나. 이게 사는 거지. 그날 밤 혜수는 창문을 열어두고 누웠다. 부드러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더 이상 기침이 심하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우린 늘 큰일만 걱정했지. 정작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몰랐다. 무심히 넘긴 것들이 가장 큰 적이었어. 김선임이 옆에서 속삭였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무심히 살지 말아요. 작은 것도 챙기면서 건강 지켜가요. 혜수는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 그는 눈을 감으며 깊고 편안한 숨을 들이켰다. 오랜 세월 처음 느껴보는 안도의 호흡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집은 여전히 안식처였다. 다만 그 안식처를 지키는 건 결국 자신과 가족의 손길이라는 것을